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과 온통 코로나 이슈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건 단연 저뿐만이 아닐 텐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한 친구가 유독 저에게 심한 말로 올해 11월 예정인 제 결혼에 대해 가타부타 말도 많고 왜 그러나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 유독 한 친구만이 개인톡으로 계속 11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신이 있냐 없냐 소리를 하면서 지금 취소해야 위약금 없을 거 아니냐, 날짜를 연기해라, 그런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되어 있는 홀은 120일 이전까지만 얘기하면 위약금 손해 최소한으로 해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위약금 없이 날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우선 어찌 될지 지켜본 후에 취소나 연기를 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얘 정말 정신 나갔네. 이번에 연기하고 취소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 뭐 느낀 거 없어? 그 사람들도 애초에 크게 생각 안 하다가 다 그렇게들 된 거 아니야. 위약금 때문에 상황이 난감하게 돼서 그냥 진행한 사람들도 많잖아. 뭐 느낀 거 없냐고.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냐 없냐 하면서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그 친구 9월달 말에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또 본인 결혼은 미루거나 그런 얘기 일절 없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느낀 거 많지. 그런데 너는 9월 달에 식 올릴 예정이라 나보다는 너가 더 급해 보이는데 큰일이다. 걱정이 많겠네. 넌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나쁜 투로 말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저 걱정한답시고 저렇게 말한 거에 단순하게 걱정에 대한 동감에 반문한 것 뿐인데 친구가 아주 불을 뿜고 난리가 났어요.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양가 잘 얘기해서 그냥 예정대로 진행할 건데? 그리고 내 결혼이랑 네 결혼이랑 같냐? 무엇보다 나는 내 형편이랑 우리 주제에 맞게 집 근처에 있는 홀에서 저렴하게 진행하는 거고, 너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역 앞에 있는 홀에서 비싼 돈 주고 식 올리잖아. 사람들도 좀 많이 오가냐? 유동인구 많은 데랑 적은 데랑 같냐? 같냐고. 머리가 있어 없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나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기가 찬다 기가 차. 참고로 저 강남 서초 쪽에 있는 역 중에 어떤 한 역 바로 근처에 있는 홀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강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 말을 다다다다 톡으로 쏴대더라고요. 그 친구나 저나 어릴 때부터 친구라 사는 곳도 경기도에 둘 다 멀리 이사 안 가고 사는 도시가 똑같아요. 강남이나 서초만큼은 아니어도 저희 동네도 유동인구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유동인구 적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예약한 홀 친구 말처럼 비싼 곳도 아닙니다. 혜택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잘 적용받아서 친구가 결혼식을 올릴 홀이랑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고만고만합니다. 할인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봐도 많이 차이나 봐야 200 정도 차이나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신랑이랑도 갈등이 없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예비 시부모님과도 갈등이나 불편함 없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일 외에는 없는데 친구 하나가 저렇게 말하면서 제 결혼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시키지 못해서 혈안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가 해서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면 저 친구는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11월 예정이라 아직 더 상황을 지켜봐도 되는데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런 거면 고맙지만 먼저 진행되는 그 친구 본인 결혼식은 9월이라 친구 말대로라면 본인 결혼식을 먼저 미루거나 취소해야 맞다고 보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랑 제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전에는 없던 일이라 도통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11월에 지낸 예정인 결혼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추가. 하루에 글을 2개나 쓰다니 참 흔치 않은 일이고 더욱이 여기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예전에 남자친구와의 일로 글을 쓴 것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문제의 그 친구하고 오늘 오간 대화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어이없는 그 우격다짐성 발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친구한테 제가 톡으로 그랬어요. 난 너가 나한테 했던 그 말들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고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땡땡아, 너랑 같이 갔던 박람회도 내가 아는 지인인 언니한테 소개받아서 나랑 내 예비신랑이랑 가려다가 너도 결혼 준비한다고 그래서 너랑 같이 가서 너도 나도 플래너 상담도 같이 받고 이것저것 정보 공유한 것도 맞잖아. 그 중에 서로 비슷하게 픽한 홀도 있었지만 다르게 픽한 홀도 있어서 홀 투어 정보도 공유하고 했던 건데 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런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기에 너도 내가 예약한 홀이 어디고 할인 적용 전후 금액 다 알잖아. 그런데 왜 내가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비싼 홀에서 무리하게 결혼식을 강행하려는 것처럼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 친구는 얘기했잖아. 코로나 오래 갈 거란 얘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정자들도 다 취소나 연기하는 마당에 끽하면 위약금 온팡 뒤집어 쓰는 강남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싶으셨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약금 발생 여부 지금 미리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말했지만 본식 120일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나는 한두 달 더 지켜보다가 얘기해도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니 야, 한두 달 지켜본다고 하다가 그 시일 잊어버리면 일하기에. 그건 걱정 마. 나 그런 거 잘 안 잊어버리고 설령 잊어버린다 한들 그건 내 탓이고 내가 감당하고 감내해야지. 게다가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 그런 걸로 내가 너한테 생각 없다, 개념 없냐 이런 말 들을 일은 아니지 않나? 라고 했더니 뭐래, 친구니까 걱정해주는 건데 지 걱정해주는 친구한테 그게 말이냐? 할 말이야? 라는 겁니다. 뭘 어떤 구간에서 네가 나를 걱정한 건지 번지수나 주파수를 못 찾겠다만 정신 차려. 네가 지금 하는 말들이 훈계, 핀잔에 쓸데없는 오지랖이고 독단적인 오만한 오해와 편견에 썩어빠진 되도 않는 갑질이니까. 내 결혼식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평화롭게 준비 잘하고 있는 애꿎은 내 결혼식 말고 네 결혼식이나 걱정해. 없는 말도 이제 그만 퍼뜨려. 정말 진심으로 짜증난다. 나 지금 너무 화나서 나중에 얼굴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러고 대화는 끝났어요. 친구가 더 말이 없어서요. 어제 너무 화가 나서 대화 내용만 열거해놓고서 더 상황을 적어놓지를 않았네요. 친구랑 대화를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다시 돌아보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의 일들을 차근히 돌아봤어요. 잘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그동안 이빨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친구들 좋은 일이나 잘된 일이 있으면 유독 그 친구는 그런 걸 못 견뎌야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네요. 좋은 일 있는 친구들한테 좋겠네. 그런데 너무 들떠서 설레발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면 되려 잘 되던 일도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 일도 많았으니까요. 그럴 때 말이 너무 심하다고 좋은 일은 좋은 마음으로 축하만 해주면 된다고 말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땐 제가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내가 당한 적이 없는 일이라도 직접 당한다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분위기 이상해지는 게 싫고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그동안 중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냉정하게 얘기하고 단판을 지을 생각입니다. 네가 나한테 한 말들이 내가 너한테 한 말이라면 듣는 입장에서 넌 오롯이 걱정이 돼서 한 말로만 받아들여지겠냐고 그만하라고 말이죠. 두 번째 추가.
어제 문제의 친구와 언쟁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이상한가 싶어서 올렸던 글이 많은 분들이 봐주신 덕분인지 이미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도 다 보고 톡으로 연락이 왔고, 문제의 친구라는 말 쓰고 싶진 않지만 달리 쓸 호칭이 없네요. 아무튼 그 친구는 단톡방에서 탈탈 털리고 있는 중이네요. 악다구니 부리던데 그 친구가 톡방을 나가고 연을 끊게 될 것 같네요. 평소에 저는 친구들 생일이든 기쁜 일이든 제일 먼저 챙기고 축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에요. 문제의 그 친구도 포함해서요. 반대로 슬프고 좋지 않은 일에는 제 일처럼 나서서 얘기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문제의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저 모르게 뒤에서 비교나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지금 아주 폭탄이 터졌어요.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문제의 그 친구랑 박람회도 같이 간 거 알고 있고, 단톡방에서 홀 정보, 금액, 보증 인원, 홀 분위기 등 함께 공유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별별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향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씩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는 건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람이 치사하게 계산적으로 구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와 또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것도 병적으로 싫어하는 편이에요. 뒷담화 같은 거 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잘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는 저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 서로 친구들 간에 뒷담화 하는 것도 친구들이 저에게는 특정 대상을 뒷담화하지 않을 정도예요. 톡방에 따로 이 친구랑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건 그래도 친구인데 서로 조용히 얘기해서 결판을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게 커서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상황을 너무 디테일하게 썼는지 따로 얘기 안 해도 이미 친구들이 다 알고 먼저 얘기를 해서 저도 친구들도 서로 문제에 그 친구로 인해 경악하고 있고 말이죠. 저 때문에 그래도 친구로 친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친구가 좋아서 계속 친구로 연 이어오고 있었던 거 아니라며. 다들 그 친구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보이콧 하겠답니다.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전부 제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그 친구 결혼 준비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정보 공유 및 같이 박람회 가는 등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사과하라고 펄쩍 뛰면서 저보다 더 열을 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입에서 저에 대해 나온 얘기들이 그동안 어떤 내용의 뒷담화가 있었고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 나오긴 했지만 인터넷 공간에 굳이 구구절절 다 써가며 이 울분을 다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도 우습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상황을 겪어서 저도 지금 제가 겪은 이 일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카톡 캡처라도 다 올려볼까 했는데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일에 그렇게 감정 소모할 만한 의미도 없네요.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폭풍이 몰아치듯 있었어서 심신이 다소 피곤하고 진이 빠져버렸네요. 그저 허탈할 따름입니다. 저 대신 제 편에서 저보다 더 열을 내준 친구들도 고맙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 허탈함을 좀 추스리고서 열심히 결혼 준비나 하렵니다. 세 번째 추가. 몇 달 전에 막말 심하게 하고 내로남불 심해서 인연을 끊은 9월달 결혼 예정인 친구였던 애한테 연락이 와서 심란해서 글을 다시 쓰게 되었네요. 그때 함께 있던 단톡방 친구들도 이 아이를 손절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 친구도 이 아이랑은 연락을 지속하지 않고 함께 연을 끊은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
웬 남자분이 받았다가 누굴 바꿔줬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한참 뭐라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술을 꽤나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알아들은 내용이 내가 미쳤었나 보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가도 꼭 그렇게 친구들하고 연을 다 끊어놓고 자기만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야 됐냐. 그러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하다가 한 30분은 계속 미안했다고 하다가 나쁜 년이라고 했다가 서운했다고 하다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며 다시 미안하다고 했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귀도 아프고 듣기도 싫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더니 몇 번 다시 연달아 전화 오는 걸 넘기다가 나중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보니까 새벽까지도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더 찍혀 있었고 낮에 점심시간쯤 해서 전날에 그 번호로 전화가 또 와서 받아보니 문제의 그 번호는 어제 전화를 받아서 그 친구를 바꿔준 남자분이었고 친구랑 결혼할 예비신랑분이었었어요. 결혼 준비 얼추 다 끝나고 청첩장이 나와서 돌리려고 리스트 작성하려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랑 있었던 일을 푸념하듯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터라. 처음에는 친구 얘기만 듣고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판에 글을 올린 얘기까지 다 듣고는 글도 확인해봤다며 어제 그 문제의 친구랑 사과할 건 사과하고 풀리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정말 미련이 남는 친구면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술을 먹고 취해서 연락을 줬던 거라고 합니다. 한참 듣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미안하면 술을 잔뜩 먹고 저런 식으로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했다가 서운하다고 했다가 저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런 식으로 도돌이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더군다나 당사자가 직접이 아니라 예비신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준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심으로 뭔가 상황을 풀고 싶다면 당사자가 직접 저한테 연락을 맨정신에 주고 얼굴을 보든 통화를 풀든 지지고 볶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비신랑이라는 그 사람도 제 말이 맞다면서 그래도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너무 겁을 내고 있어서 먼저 그 전화에 대한 해명이나 언지를 주려고 연락을 줬다길래 어떤 마음인 줄은 알겠지만 애도 아니고 이런 건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제3자가 끼어들 일은 어쨌든 아닌 것 같다고 톡이랑 전화 차단은 풀어둘 테니 그 친구가 직접 톡이든 전화든 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주말 동안은 그 친구의 톡이나 전화 연락은 없는데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채 일주일도 안 된 일이고 정확하게는 지난 수요일에 그렇게 술 취해서 연락이 왔었던 거고 신랑이라는 분 전화는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온 거였어요. 아직까지는 톡도 뭣도 없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서 저는 제가 먼저 톡이나 연락을 할 마음도 없거든요. 전혀 생각도 예상도 해본 적 없는 연락이 온 터라 그저 황당한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네 번째 추가. 바로 좀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쉬다가 폰을 봤는데 문제의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한 게 있길래 보니까 자기 할 말을 주르륵 하면서 학창시절부터 불렀던 애칭까지 써가며 보내오더라고요. 본래도 그 사과하고 싶다던 말이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서 그냥 쳐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댓글분들 모두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링크를 보냈어요. 그 아이가 여기 달리는 댓글들 보고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눈에 빤히 보이는 언행들을 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요. 이미 더 연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망신 당해보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카톡 내용 첨부합니다.
링링아, 잘 지내고 있어? 저번엔 미안. 내가 너무 취해서 횡설수설, 주절주절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오빠한테 오빠가 너랑 통화했을 때 나한테 전해달라던 말 전해 들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결혼 준비다 뭐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어른들이 내내 아이 문제랑 이런저런 간섭도 너무 많았던 와중에 넌 별탈 없이 내가 예쁘다고 했던 곳에서 네 얘랑이랑 식 올린다고 하고 준비도 수월하고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셈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보면 내가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치사한 말과 억지로 너한테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그런데다가 같이 오래 얼굴 봐온 걔들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민망하고 당황했는데 오기가 나서 더 그랬어. 시간이 좀 지나고 너랑 얘기했던 거 다시 되돌아보고 네가 거기에 글 쓴 것도 다시 보고 하면서 내가 과연 제정신이었나 싶었어. 오빠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왜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 안 하고 내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말해서 그런 좋은 친구를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냐고 혼도 많이 났어.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 더 남았니? 난 너랑 더 할 말이 없는데. 이번에 너라는 애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네 얘랑분 전화 빌려서 그렇게 전화하는 거 보고 진짜 너에 대해 그나마 좋았던 기억만이라도 남겨두려던 것까지 싹 다 정 떨어졌거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라고 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더 링크를 보내주며 이거 볼래? 난 그때나 이번에나 네가 나한테 한 그 말도 안 되는 폭언이나 막말에 그리고 그 이간질들까지 평생 충격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거든.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고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렇게 살자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너무하잖아. 얘기만이라도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잖아. 라기에 애들이 너랑 나랑 오늘 이렇게 톡한 거 알면 나도 미친년 소리 듣겠지만 정신 차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과한다면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말하길 전에는 안 그러더니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기에 정말 징하다. 내 사람일 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렇게 잘해주던 것도 너로 인해서 다른 애들한테도 일정 부분 선 그어야지 다짐하게 만든 사람이 할 말인가? 다시 차단한다. 그냥 네 얘랑 분과 행복하게 잘 살아. 결혼 잘하고 라고 얘기 후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고 졸업 후 인서울 음악대학 졸업했고 대학 다니며 어학을 미리 준비해 언어시험 통과하고 이태리에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도 콘서바토리 입학시험을 치는데 운 좋게 첫 해에 합격해서 학교 잘 다녔고 잘 졸업했어요. 현지에서 계속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주도 하고 현지에서 관광 가이드 알바도 가끔 하면서 지내다가 32살에 귀국했어요. 지금은 34살입니다. 연주 경력도 꽤 있는 편이고 귀국하고 바로 졸업한 예고, 대학에 출강 중인데 음악 코치나 공연 기획도 일이 들어오면 해요. 음악 서적 만드는 일에 필요한 번역 등 번역 일도 들어오면 하고요. 물론 연주도 하고 출강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레슨도 하고 있어요. 매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렇지 전 일하면서 돈 때문에 힘든 적은 귀국해서 자리 좀 잡고 난 후론 없었어요. 지금 매달 레슨생들 레슨해주고 받는 비용만 고정 수입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전 제 수입에 만족해요. 지금까지 음악 전공한 걸 후회한 적 없고요. 일이 바빠 남자가 없는 게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유학 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일찍 결혼한 예고 시절 친구가 저에게 유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보통 주말에 만나는데 친구가 애들을 데려오면 제가 귀엽다고 만나러 가는 길에 애들이니 신경 써서 유기농 빵 같은 거 사가고 옷 선물도 몇 번 해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넌 애들도 좋아하면서 결혼은 언제 하냐? 이거더라고요. 제가 웃어 넘기니 그 다음에는 너 혼자 벌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얹혀 살 거냐? 하더라고요. 본가에 안 살고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벌어요. 그래서 제가 내 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전공으로 돈 버는 게 감사한 거지. 난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거고 큰 돈 바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결혼 안 하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보는 내가 다 답답하다. 친구로서 말하는 거니까 새겨들어 라고 해요. 친구는 전업주부고요. 저도 일이 바쁘고 친구도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야 하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집이 가까워 주말에 잠시 보거나 연락만 합니다. 나이가 점점 차는데 혼자 지내는 친구가 걱정된다고 해주는 말인 거 아는데 전 솔직히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진 못 느껴요. 친구는 나이 들면 외로울 텐데 오기 부린다고 하지만 혼자 살기에 아쉽지 않을 만큼 벌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만큼 버는데 그래봤자 남자 벌이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게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려요. 남자들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나요? 전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편이고 참는 편이라 그냥 웃고 좋게 넘기는데 얼마 전에는 친구가 너 요즘 수입 꽤 되나 보다. 그거 못 보던 건데 샀냐? 너 항상 구두 신고 발도 안 아프냐? 라며 제 가방이랑 신발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결혼하면 명품 사는 거 시집에서 싫어한다 라고 하는데 순간 멍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태리가 명품이 한국보다는 조금 싸요. 막 엄청 싼 건 아니지만 아울렛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데 전 프로는 스스로가 상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명품도 여유될 때 사고 일하러 갈 때도 하이힐 신고 가방까지 들고 가요.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프로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널 무대에 세우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가 은근 비꼬는 뒤로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묻길래 그냥 이태리에 있을 때 샀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애가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사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친구가 제가 조금 가격 있는 브랜드 구두 신은 날이면 제가 걸어갈 때 시선이 발로 가는 거나 제가 옆에 놔둔 가방 은근히 보는 거요. 근데 예쁜 거 안 좋아하는 여자는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뭘 훔친다거나 쏟은 적도 없이 보기만 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고요. 근데 정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게 말을 해요. 말로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게 참... 작게 작게 나눠서 비꼬는 거에 일일이 대응하면 너무 쪼잔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진짜 내 벌이가 적은 거라 적다 하는 건가. 남들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으니 할 말이 없고 남편이 있어야 한다는데 남편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친구가 결혼했다고 유세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친구는 남자가 없으면 자기 남편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거든요. 아니, 사실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명품을 왜 트집 잡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빚을 내서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닌데 친구가 보기에 너무 꾸미고 다니는 게 보기 싫었을까요? 근데 저 그 정도로 명품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저축 먼저 하고 쓰는 스타일이라 막 우르르 살 정도로 담대하지도 않고요. 이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게 마무리 짓고 다시 편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자니 속 좁아 보일 것 같고 안 하자니 불편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추가 글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추가해요. 일단 이 친구랑은 고등학교 때도 둘이 꼭 붙어 다녔고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온 친구고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친구라서 연을 끊는다는 건 그동안 선택지에 없었어요. 둘만 있으면 결혼으로 날카롭게 굴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절대 친구를 욕해달라 올리는 글이 아니었어요. 명품 사는 게 무슨 프로냐 하시는데 명품을 사야 프로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한다고 한 겁니다. 저도 다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진 않아요. 제 수입을 적어야 알겠다는 분이 계시던데 전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제 한 달 고정 수입은 400만 원 후반이고요. 평균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150 이상 됩니다. 원문에는 다른 사람 수입을 모르니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몰라 적지 않았어요. 일단 연주 솔리스트나 오페라 주역하면 받는 금액이 꽤 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일과 음악 코치 일도 수입이 상당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번 달은 1,400만 원입니다. 이때 오페라를 2번 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입시 시즌이라 레슨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것과 관계가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친구는 제 수입을 모르는걸요. 금액 적으면 자작소리 들을까봐 안 적으려 했는데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작 이야기 들려줄 만큼 여유 있지 않아요. 일단 친구랑은 거리를 두라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독일에서 귀국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결혼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는 이야기는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제가 듣기에도 기분이 나빠서 글에 적지는 않았지만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은 여자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애가 건강하다 라는 식의 말이었어요. 진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뭐 어려야 임신이 잘 되고 어쨌든 너 젊을 때 시집 가서 애 낳아라 라는 뜻의 말이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교에 갔는데 새로 부임한 강사 명단에 친구가 있길래 연락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결혼한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다 알게 됐네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동기들한테 들었는데 친구 남편이 친구 임신 중에 불법 도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좀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는 게 남편 때문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워낙 친했던 친구라 마냥 믿게 볼 수가 없네요. 댓글을 다 읽었는데도 마음이 복잡해요. 친구 남편 직업도 들었는데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물러 터진 거라고들 하시는데 이 친구랑은 워낙 친했어서인지 칼같이 끊기가 조금 힘드네요. 원래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글에 적은 것 말고도 일화가 많은데 다 적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독일 친구랑 같이 이 친구랑 일정거리 간격을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일도 많고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사이가 아니라 시간 내서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굳이 우리 시간 내서 힘들 필요가 뭐 있냐고 만나지 말자 결정했네요. 다시 추가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 지금 레슨 중인 입시생들을 끝으로 내년에 다시 외국 가요. 2년이 닿아서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대우가 너무 좋아서 외국인데 가기로 결정했네요. 어쩌면 오랫동안 거기서 지내다 보면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친구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할 테니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3번째 사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어서 여기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지원해 주실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월급의 80%는 저축하고
친구들은 우리 나이에 못해도 한 개쯤 있다는 명품이라는 건 핸드백도 지갑도 한 번도 사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통장에 제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돈으로 낡은 아파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하셔서 집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매수한다고 하니 이사 날짜도 여쭤보셨어요. 이렇게 집을 본 후 낡았지만 직장과 멀지 않은 곳이라 계약하기로 하고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분이 연락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네요.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번복은 갱신 청구권을 못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세자도 만기 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입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난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매도인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서 저희는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 터라 예전 원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집을 봤을 때도 나갈 거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 세입자분 BMW 타고 다니시고 현 시세 10억 이상의 아파트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 전세자분이 그런 걸 왜 말하냐 이러면서 웃으셨거든요. 못 사는 분도 아니신데 말이죠. 그래서 더 억울해요. 저희는 둘 다 차도 없어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도 새 매수자가 계약해서 연장하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매수한 집에 문제없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세입자 나갈 때 잔금만 치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러니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자는 이사비 2천만 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집 중도금 내고 결혼 비용에다 가정가구 구입하느라 정말 여윳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임대차 3법이란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안 하신다고 하신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송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은 소송법, 고소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겁부터 납니다. 행복한 신혼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소송 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또 이사를 가야 하고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할 생각에 너무나도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 하구나.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술 마시면서 둘 다 엉엉 울었네요. 이렇게 피해 사례를 찾으며 회사 일 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요즘은 불면증에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정신과도 생각 중입니다. 하루하루 피말리고 두려워요. 이렇게 지내다가 피해자분들이 실거주 매수인은 거절 가능한 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청원도 올라왔던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피해도 너무나 걱정됩니다. 혹시나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 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부디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래요. 추가, 출근하고 정신없어서 이제야 봤는데 댓글이 많네요. 위로해주신 분들, 방법 알려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아볼까봐 제가 날짜와 위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적지 않고 조금 다르게 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집주인분이 배액 배상 2배 해주신다고 죄송하다고 계약 파기 권하셨고요. 아니면 소송하는 게 낫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배, 100배 상 받아도 주변 전세 매물도 없지만 올라서 못 가고요.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 건데 또 전셋집을 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더더욱 그건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댓글 보고 연락해보니 이사비 2천은 집주인분이 내는 게 맞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네요. 이사비 2천 불렀다길래 제가 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소송 걸면 내보낼 수 있다는 건 들었지만 당장 해결 방법도 갈 곳도 없어 올린 글입니다. 현재 남자친구 원룸도 보증금을 일부 뺀 상태고 이미 그 원룸은 세입자를 구했다네요. 법률 자문은 여기저기 받고 있는데 당장 돈, 시간이 문제여서요. 결혼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청원글 보고 실거주 매수자라서 여기에 저희 사연이랑 같이 올린 거예요. 저보고 알바냐, 주작이냐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네요. 전 국토부랑 녹취한 거 있고요. 마음 같아선 집주인분이랑 통화라도 시켜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사람 제일 많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저 같은 분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억울하네요. 제가 무슨 선동을 하냐는 둥, 네 사연을 청원으로 쓰지 그랬냐는 둥, 해결 방법 찾다가 저와 같은 입장인분이 쓴 청원글이라 함께 올린 것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